사장님요, 와 이리 뜸을 들입니까? 내는 바쁘다. 빨리 끝내고 가야 된다. 여자는 익숙하게 모텔 방바닥에 담배꽁초를 비벼 끄며 말했습니다. 싸구려 분 냄새, 그리고 역한 술 냄새.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여자가 고개를 돌려 웃는데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오른쪽 눈 밑에 작은 점, 그리고 웃을 때 살짝 보이는 덧니. 미숙이, 네가 맞나? 40년 전 내가 목숨 걸고 사랑했던 그 고고하던 미숙이가 지금 내 앞에서 고작 3만 원을 받으려고 바지춤을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목을 잡자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부산 남포동의 낡은 모텔방은 지옥이었고 또 천국이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나보고 성공했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60평짜리 아파트가 있고 경기도 외곽에 번듯한 공장도 2개나 돌아가니까요. 현금 자산만 50억이 넘으니 67 늙은이치고는 팔자가 늘어졌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넓은 아파트 거실에 혼자 앉아 있어 보셨습니까? 밤 9시가 넘어가면 집안은 그야말로 절간입니다. 들리는 거라고는 거대한 양문형 냉장고가 웅웅거리며 돌아가는 소리뿐이죠. 3년 전 췌장암으로 먼저 간 아내의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미국 LA에 사는 아들놈, 1년에 딱 2번 전화 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시죠? 그 안부 인사 뒤에는 항상 돈 이야기가 붙습니다.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손주 학비가 올랐다. 결국 내 돈이 필요한 거지. 늙은 애비가 그리운 게 아닙니다. 어제였습니다. 서울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문득 소주 한 잔이 간절하더군요. 그런데 전화번호부 목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편하게 불러내서 소주잔 부딪힐 친구 놈 하나 없었습니다. 다들 죽거나 아니면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멀어졌거나. 그때 갑자기 코끝에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부산, 내 고향 부산. 젊은 날 지지리도 가난했지만 뜨겁게 사랑했고 치열하게 살았던 그곳. 무작정 옷까지만 대충 챙겨서 서울역으로 달렸습니다. KTX 특실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참 낯설더군요. 검버섯핀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 좋은 옷 입고 비싼 시계 차면 뭐합니까? 눈동자가 죽은 동태 눈깔인데 2시간 반 만에 도착한 부산역은 내가 알던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삐까번쩍한 건물들이 들어서고 사람들은 다들 바쁘게 움직이더군요. 그 화려함 속에 섞이지 못하고 덩그러니 서 있는 나 자신이 마치 외계인 같았습니다. 해운대 쪽에 특급 호텔을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돈은 썩어나니까요. 그런데 발길은 묘하게도 남포동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비릿한 곰장어 굽는 냄새, 취객들의 고성방가, 질퍽한 바닥. 그 지저분하고 시끄러운 골목이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나처럼 늙고 낡고 지나가 버린 것들이 모여 있는 곳 같아서요. 자갈치 시장통 구석, 간판 불이 반쯤 꺼진 허름한 모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항구장 여관이라는 옛날 간판 위에 호텔이라는 글자만 덧붙인 촌스러운 곳. 40년 전, 그러니까 내가 서울로 도망치듯 떠나기 전날 밤. 첫사랑 미숙이와 마지막으로
밥을 먹었던 국밥집이 바로 이 근처였습니다. 그때 미숙이가 그랬죠. 오빠야, 성공해서 온나. 내는 여기서 기다릴게. 그 약속 하나 믿고 죽어라 일만 했는데. 정작 성공해서 돌아와 보니 미숙이는커녕 내 청춘의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부잣집에 시집가서 떵떵거리고 산다던데. 차라리 잘된 일이지요. 지금 내 꼴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돈만 많은 호랍이라고 비웃을까요? 카운터에 앉은 주인 할매는 나를 힐끔 보더니 열쇠 하나를 툭 던져줍니다. 35,000원입니다. 올라가 있소. 엘리베이터도 없는 계단을 삐걱거리며 올라가는데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205호. 문을 열자마자 쾌쾌한 곰팡이 냄새와 싸구려 방향제 냄새가 섞여서 훅 끼쳐옵니다. 꽃무늬 벽지는 누렇게 떴고 침대 시트는 눅눅합니다. 가방을 대충 던져놓고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비가 하염없이 내리고 네온사 불빛이 방 안으로 붉게 파랗게 스며듭니다. 소주나 한 병 사올 걸 그랬나? 정막이 싫어 텔레비전을 켰지만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 소리가 더 외롭게 느껴져 이내 꺼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대 머리맡 휴지통 옆에 꽂혀 있는 명함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야한 옷을 입은 여자 사진과 함께 적힌 촌스러운 문구. 화끈한 밤, 외로운 오빠들의 친구. 24시간 대기. 미시클럽. 평소 같으면 더럽다고 손도 안 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밤은 이 지독한 외로움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모양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여자가 그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의 목소리가,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던 겁니다. 전화기 버튼을 누르는 내 손가락 마디마디가 죄책감으로 저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사람 부를 수 있습니까? 네, 아가씨 금방 갑니다. 몇 호입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여자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마치 중국집에서 짜장면 주문을 받는 것처럼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205호입니다. 전화를 끊고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설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67 먹고 무슨 추태를 부리는 건가 하는 자괴감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서 취소할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수화기를 다시 들었다 놨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놈의 지독한 외로움이 이성을 마비시켜버린 것 같습니다. 그냥 딱 1시간만 사람 온기만 느끼다 보내자.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애써 텔레비전 볼륨을 높였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똑똑. 노크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다방에서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이소. 걸걸한 부산 사투리.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끼익 하는 쇠 긁히는 소리와 함께 낡은 문이 열렸습니다. 훅 끼쳐오는 비 냄새, 그리고 싸구려 향수 냄새. 비에 젖은 빨간색 우산을 접으며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이소. 비가 억수같이 오네. 여자는 익숙하게 젖은 우산을 현관 구석에 세워두고는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여자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이는 얼추 50 중반은 되어 보였습니다. 짙게 칠한 눈화장은 비습기 때문인지 살짝 번져 있었고 입술에는 촌스러운 쥐잡아 먹은 색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얇은 호피 무늬 블라우스에 무릎이 다 드러나는 짧은 치마. 누가 봐도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내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침대 끄트머리에 털썩 앉으며 가방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사장님, 뭐 마실래요? 커피? 아니면 율무차? 나는 엉거주춤 서서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아, 그냥 커피나 한 잔 주시오. 여자는 보온병 뚜껑을 열어 종이컵에 커피를 따르며 나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사장님은 여기 처음 오신 것 같네. 인상이 참 좋으시다. 점잖으시고. 그녀가 건넨 종이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스쳤는데 그녀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밖이 많이 춥습니까? 아이고, 말도 마이소. 바닷바람이 장난 아닙니다. 오늘 같은 날은 손님도 없고 공칠 뻔했는데 사장님이 살린네. 여자는 호호 웃으며 내 옆으로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순간 역한 술 냄새가 훅 풍겼습니다. 이미 다른 방에서 한잔하고 온 모양입니다. 자, 시간도 없는데 본론으로 들어갈까 해? 3만 원은 선불이고 긴 밤은 10만 원인 거 아시지에? 그녀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돈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나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잔돈은 됐습니다. 여자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어머, 오빠야 통이 크네. 고맙습니다. 내 더 잘해줄게. 오빠야. 그 단어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여자는 돈을 잽싸게 가방에 챙겨 넣고는 내 허벅지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 불부터 끌까 해? 아니면 씻고 오실라요? 나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밀어냈습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이야기나 좀 합시다. 네, 이야기요? 여자는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급해서 옷부터 벗기려 드는데 나는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사장님, 뭐 고민 있습니까? 하긴, 이 비 오는 날 혼자 여관방 잡은 거 보면 사연이 있겠네. 그녀는 담배를 하나 꺼내 물며 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 너머로 여자가 눈을 가늘게 뜨고 웃는데 순간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오른쪽 눈 밑에 있는 파탈만한 점, 그리고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덧니. 설마 내 기억 속에 그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40년 전 단발머리에 교복을 입고 수줍게 웃던 그 얼굴. 철수 오빠야, 내는 오빠야가 제일 좋다. 그 맑았던 목소리가 지금 내 앞에서 담배 연기를 뿜어내는 이 여자의 걸걸한 목소리와 겹쳐졌습니다. 미숙이?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여자가 담배를 피우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네, 사장님 지금 뭐라 했습니까? 제 이름을 어찌 아십니까?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어서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니, 진짜 미숙이 맞나? 김미숙? 영도 살던 김미숙? 여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들고 있던 담배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장판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났지만 우리 둘 중 누구도 그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이내 경악에 찬 표정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철수 오빠? 세상에. 신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곳에서 만납니까? 한때는 서로의 전부였던 우리가. 나는 돈을 주고 여자를 사는 늙은 호라비로, 너는 돈 3만 원에 몸을 파는 다방 레지로, 그녀는 황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입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내 가볼게. 그녀가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거친 굳은 살이 박인 그녀의 손목. 가지 마라. 미숙아. 이건 알아. 내 미숙이 아니다. 사람 잘못 봤다 앙카나.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내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손을 뿌리치는 그녀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현관문 쪽으로 뒷걸음질 치며 울먹였습니다. 오빠야가 여길 왜 왔는데?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 불빛만이 우리 두 사람의 비참한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건 알아. 내 미숙이 아니다. 여자는 악을 쓰며 현관문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녀의 긴 손톱이 내 손등을 핥히고 지나갔지만 아픔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를 보내면 내 남은 생은 지옥이 될 거라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미숙아, 제발. 나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좁은 현관에서 우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검은 눈물 자국이 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그냥 가게 해둬라. 그녀가 힘이 빠진 듯 문에 등을 기대며 주저앉았습니다. 오빠야가 알던 김미숙이 지금 이 꼬라지다. 쪽팔려서 내 죽고 싶다. 그녀의 목소리가 젖어 들어갔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마셔라. 숨 넘어가겠다. 우리는 침대와 낡은 소파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정막이 흘렀습니다. 들리는 건 밖에서 때리는 빗소리와 낡은 에어컨이 덜덜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습니다. 라이터 불을 켜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아 몇 번이나 헛손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미숙이가 한숨을 푹 쉬더니 내 손에서 라이터를 뺏어 들었습니다. 줘봐라. 늙으니까 손도 떠나. 칙. 그녀가 붙여준 담배 연기를 깊게 들이마시니 그제야 살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화장이 번진 얼굴을 닦지도 않고 멍하니 허공만 응시했습니다. 호피 무늬 블라우스 사이로 보이는 쇄골이 앙상했습니다. 오빠야는 잘 살았나 보네. 그녀가 툭 던진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때깔이 다르다 아이가. 손도 곱고. 나는 내 손을 황급히 감췄습니다. 나도 그냥저냥 살았다. 마누라 먼저 보내고 자식 놈들은 다 외국 나가고. 내 말에 그녀가 피식 웃었습니다. 팔자 좋네. 마누라 없고 돈 많고 자식 걱정 없고
비꼬는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한숨을 나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수가, 와, 너 어쩌다 이렇게 됐노?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고고하고 똑똑했던 김미숙이가 영도 여상수석 졸업했던 네가 어쩌다 이런 여관방을 전전하게 됐는지 나는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5만 원짜리 지폐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돈 때문이지 뭐. 인생 별거 있나? 그녀가 담담하게 털어놓기 시작한 이야기는 멜로드라마가 아니라 차라리 재난 영화에 가까웠습니다. 부잣집이라던 시댁은 알고 보니 빚더미에 앉은 허울뿐인 집안이었고 남편이란 놈은 도박에 미쳐서 10년 만에 가산을 탕진했다고 했습니다. 야반도주하듯 내려온 부산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식당 설거지, 모텔 청소, 그러다 결국엔 다방으로 흘러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커피만 배달했다. 진짜다. 그녀가 변명하듯 덧붙였습니다. 근데 오빠야. 사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카는 게 참 무섭대. 애새끼 학비는 내야 되고 집세는 밀리고 눈 딱 감고 티켓 한 번 끊으니까 3만 원이 5만 원 되고 5만 원이 10만 원 되더라. 그녀는 건조하게 웃으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더럽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더러운 건 너를 지키지 못한 나다.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너 혼자 이 진창에 버려두고 나만 따뜻하게 살았던 나다. 나는 차마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아이다. 니는 여전히 곱다.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그녀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위기 와 이라노. 축 처지게. 그녀는 짐짓 밝은 척하며 내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오빠야, 옛날 생각나서 일어나? 내는 이제 옛날 미숙이 아니다. 그녀의 손이 내 허벅지 안쪽을 파고들었습니다. 돈 줬으면 값을 해야지. 시간 아깝다. 옷 벗어라. 나는 그녀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이러지 마라. 와, 내는 몸 파는 년이고 니는 돈 낸 손님이다. 뭐가 문젠데? 미수가. 내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그녀가 움찔하며 멈췄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라. 나 너한테 이러려고 부른 거 아니다. 그럼 뭐 할 건데? 손만 잡고 잘 끼가? 그래. 손만 잡고 자자. 그냥 옛날처럼 내 옆에 있어 둬라. 그녀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이내 힘이 빠진 듯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오빠야는 늙어도 여전히 샌님이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싸구려 샴푸 냄새가 오늘따라 왜 이리 슬프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좁은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옷을 벗지도 불을 끄지도 않은 채 천장에 핀 곰팡이 자국이 마치 우리 인생 같았습니다. 오빠야. 내 배고프다. 그녀의 뜬금없는 말에 나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래. 밥 먹자. 뭐 먹고 싶노? 따뜻한 거, 국물 있는 거. 나는 몸을 일으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근처에 문연 국밥집 있습니까? 예, 2그릇만 배달해 주이소. 소주도 2병 하고 해. 전화를 끊고 돌아보니
그녀가 화장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수 좀 하고 올게. 이 얼굴로 밥 먹으면 체할라. 잠시 후 화장을 지우고 나온 그녀의 얼굴. 주름은 자글자글하고 기미도 보였지만 내 눈에는 30분 전에 그 짙은 화장보다 100배는 더 예뻐 보였습니다. 40년 전 내가 사랑했던 그 김미숙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똑똑. 배달 왔습니다. 정적을 깨는 배달부의 목소리에 미숙이가 화들짝 놀라며 옷매무새를 여몄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곳에 남녀가 단둘이, 그것도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커플이 있다는 게 남들 눈엔 뻔해 보일 테니까요. 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문을 열고 쟁반을 받아들었습니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돼지국밥 2그릇과 소주 2병을 내려놓으니 방 안가득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미숙이는 쭈뼛거리며 내 맞은편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편하게 앉아라. 다리 저린다. 내 말에 그녀는 그제야 다리를 풀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빠야. 그녀가 국물을 한 숟가락 뜨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루 종일 굶은 건지 아니면 긴장이 풀려서인지 그녀는 뜨거운 국밥을 후후 불지도 않고 허겁지겁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체한다. 내가 물컵을 밀어주자 그녀가 붉어진 눈시울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목구멍이 뜨거워져서 나는 숟가락을 들 생각도 못하고 소주병 뚜껑만 땄습니다. 콸콸콸. 종이컵에 소주를 가득 따랐습니다. 받아라. 오랜만에 한잔하자. 그녀가 두 손으로 공손하게 잔을 받았습니다. 옛날엔 내 앞에서 술도 못 마시던 네가 이제는 술 따르는 게 제법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 능숙함이 또 한 번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오빠야. 오빠야는 좋겠다. 돈 많아서. 그녀가 소주를 털어넣고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깍두기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돈? 그래, 돈은 많지. 근데 미수가, 네 그거 아나?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많으니까 주변에 파리떼만 꼬이더라. 내 돈 보고 달려드는 놈들, 내가 언제 죽나 기다리는 자식놈들. 그 속에서 나는 그냥 돈 나오는 기계였다. 내 고백에 그녀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오빠야도 힘들었나? 힘들었지. 외로워서 죽고 싶더라. 그래서 여기 내려온 거다. 죽기 전에 진짜 내 편이 있었던 곳이 어딘가 싶어서. 우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보글거리는 국밥 뚝배기 식어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야, 나 진짜 열심히 살았다. 알지? 안다. 남편 빚 갚느라 식당 일하고 애들 대학 보낸다고 파출부 뛰고 근데 빚은 안 줄어들고 몸은 늙고 결국 이직까지 하게 됐다.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쪽팔려서. 그녀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뚝뚝. 굵은 눈물방울이 국밥 그릇 위로 떨어져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옆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자의 몸이라기보다는 고단한 삶을 견뎌낸 전우의 몸 같았습니다. 울지 마라. 네 잘못 아니다. 세상이 모질어서 그런 거지. 네가 못나서 그런 거 아니다. 내 투박한 위로에 그녀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야. 보고 싶었다. 진짜 보고 싶었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내 낡은 셔츠를 적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국밥 한 그릇과 소주 2병에 지난 40년의 서름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성공한 사장님도 3만 원짜리 다방 레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인생이 고달픈 늙은 남자와 여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다 지친 그녀가 내 어깨에 기대어 잠잠해졌을 때였습니다. 오빠야. 왜? 오늘 밤은 나 보내지 마라. 집에 가기 싫다. 혼자 있는 게 무섭다. 그녀의 그 한마디가 어떤 유혹보다 더 강렬하게 나를 붙잡았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안 보낸다. 네 옆에 있을게. 비는 여전히 창문을 때리고 있었지만 춥지는 않았습니다. 내 옆에 40년 만에 되찾은 내 사람의 체온이 있었으니까요. 불을 끄자 방 안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습니다. 창밖에서 번쩍이는 네온사인 불빛만이 간헐적으로 방바닥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좁은 더블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40년 전 영도 다리 밑에서 손만 잡아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던 우리는 이제 늙고 병든 몸으로 다시 누웠습니다.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색욕이나 욕정 같은 건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망망대해에 떠있는 뗏목 위에 단둘이 남은 생존자가 된 기분. 서로의 체온이 없으면 이 차가운 밤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절박함 뿐이었습니다. 미숙이는 눕자마자 골아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고단하게 살았으면 낯선 남자의 옆자리에서 이리도 쉽게 잠이 들까. 규칙적으로 들리는 그녀의 숨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어둠 속에서 그녀의 옆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네온 불빛이 스칠 때마다 드러나는 그녀의 얼굴. 젊은 날의 그 싱그럽던 복숭아 같던 뺨은 어디 가고 검버섯과 주름이 내려앉은 낯선 여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눈엔 여전히 고웠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가슴이 아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이불 밖으로 나온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었습니다. 마치 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져 반지는커녕 옷가락지 하나 들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식당 불판을 닦고 남의 집 빨래를 하고 그리고 술 취한 사내들의 짓궂은 손길을 뿌리쳤겠지요. 내가 강남 아파트에서 골프채를 닦고 있을 때 너는 이 손으로 억척스럽게 지옥을 버텨냈구나. 죄책감이 밀물처럼 밀려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수가. 성공하면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 그까짓 게 뭐라고. 차라리 일찍 망해서 너한테 돌아왔더라면 우리 둘 다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 마라. 갑자기 미숙이가 몸을 움찔거리며 잠꼬대를 했습니다.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고개를 좌우로 저었습니다. 돈 준다 아이가. 때리지 마라. 제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꿈속에서조차 그녀는 빚쟁이에게 혹은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에게 시달리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을까? 나는 나도 모르게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악몽이 그녀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내 온기로 그녀를 감싸주고 싶었습니다. 미수가 괜찮다. 나다. 철수 오빠다. 아무도 너 못 건드린다. 내가 지켜줄게. 내 속삭임이 들렸는지 아니면 내 품의 온기가 전해졌는지 미숙이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 내 가슴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어미 품을 찾는 새끼 짐승처럼 나의 낡은 러닝 셔츠가 그녀의 눈물인지 침인지 모를 것으로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고 내 품에 안긴 첫사랑은 간간히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결심했습니다. 이게 내 생의 마지막 밤이 될지라도 내일 아침이 밝으면 이 여자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해주겠노라고. 돈으로 잃어버린 세월을 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남은 세월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게는 해줘야겠다고.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가 그쳤습니다. 창틈으로 푸르스름한 빛이 스며들 때쯤 그녀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나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 내 잤나? 세상에. 오빠야는 한숨도 못 잤나?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 넘기는 그녀에게 나는 밤새 준비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미수가, 와, 우리 목욕이나 하러 갈까? 목욕? 뜬금없이? 그래. 가서 묵은 때도 좀 벗기고 내 등도 좀 밀어둬라.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내가 너한테 줄 게 좀 있다. 내 말에 그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쑥스러운 듯 피식 웃었습니다. 오빠야 진짜 늙었네. 새벽부터 목욕 타령이고 그래도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우리는 마치 30년 차 부부처럼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모텔 방을 나섰습니다. 비겐 부산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도착한 동네 목욕탕. 여자는 여탕으로, 나는 남탕으로. 우리는 잠시 헤어졌습니다. 뜨거운 탕 안에 몸을 담그니 지난밤의 피로와 십수년 묵은 마음의 때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때밀이 아저씨에게 몸을 맡기고 누워 있는데 문득 여탕에 있을 미숙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생만 한 그 여자의 몸도 이 따뜻한 물속에서 조금은 위로받고 있을까? 거칠어진 피부가 조금이라도 보드라워지기를 나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1시간 뒤 목욕탕 앞 평상. 내가 먼저 나와 바나나, 우유 2개를 사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여탕 문이 열리고 미숙이가 나왔습니다. 물기가 촉촉한 머리카락, 발그레해진 볼. 어제 그 짙은 화장과 촌스러운 옷차림은 온데간데 없고 말 그대로 뽀얀 얼굴의 중년 여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내 눈엔 40년 전 교복을 입고 나오던 그 단발머리 소녀가 겹쳐 보였습니다. 오빠야, 많이 기다렸나? 그녀가 수줍게 웃으며 내 옆에 앉았습니다. 아니, 나도 방금 나왔다. 자, 마셔라.
내가 빨대를 꽂은 바나나 우유를 건네자 그녀가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네. 옛날에 오빠야가 이거 많이 사줬는데. 우리는 나란히 앉아 말없이 우유를 쪽쪽 빨아 마셨습니다.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서글펐습니다. 이 평범한 행복을 누리는 게 왜 이리 힘들었을까요? 목욕을 마치고 우리는 근처 복국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산에 오면 꼭 먹어야 한다는 시원한 복지리.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앞에 두고 미숙이는 국물을 한 숟가락 뜨더니 탄성을 질렀습니다. 시원하다. 속이 다 풀리네. 잘 먹으니 보기 좋았습니다. 나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품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내려올 때 혹시나 해서 챙겨왔던 비상금 통장과 도장이었습니다. 미수가, 와, 밥 안 먹고 뭐하노? 이거 받아라. 내가 봉투를 식탁 위로 밀어주자 미숙이가 숟가락을 멈추고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이게 뭔데? 통장이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로 바꿔놨다. 그 안에 5천만 원 있다. 미숙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숟가락이 쨍그랑하고 뚝배기에 부딪혔습니다. 5천만 원? 오빠야 지금 미쳤나? 이걸 내한테 왜 주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낮게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고 들어라. 동정 아니다. 적선도 아니다. 이건 내 추억값이다. 추억가? 그래. 네가 빚 때문에 험한 일하는 거 내 가슴이 아파서 못 보겠다. 그 빚 갚고 조그만 가게라도 하나 얻어라. 그리고 다시는 티켓 같은 거 끊지 마라. 내 첫사랑 김미숙이 그렇게 사는 거 내가 용납 못한다. 내 말에 미숙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오빠야, 내 이거 못 받는다. 내가 거지나. 몸 팔러 왔다가 돈벼락 맞는 그런 년 되기 싫다. 그녀가 봉투를 다시 내 쪽으로 밀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듯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받아라. 내가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나 곧 죽는다. 순간 식당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미숙이가 얼어붙은 채 나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방금 뭐라 했노? 췌장암이란다. 길어야 3개월. 아니, 이제 2달 남았나? 나 어차피 죽으면 이 돈 다 필요 없다. 자식 놈들도 모르는 돈이다. 그러니까 제발 받아둬라. 내가 눈을 감고 편히 갈 수 있게. 네가 날 좀 도와둬라. 내 고백에 미숙이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내 얼굴과 통장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고. 복국집의 소란스러운 아침 풍경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부여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따뜻한 복국 국물이 다 식어 빠질 때까지. 복국집을 나와 부산역으로 걸어가는 길. 하늘은 얄밉도록 맑게 개어 있었고 바닥에 고인 빗물 웅덩이마다 햇살이 반짝거렸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내 손을 꼭 잡은 미숙이의 손에 땀이 차서 축축했지만
나는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손을 놓으면 이제 영영 다시는 잡을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역 광장에 도착하자 미숙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빠야. 내 서울 따라가면 안 되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가서 오빠야 병수발 내가 할게. 오빠야 자식들도 다 미국 있다며. 혼자 우째 죽을락 하는데 내가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갈 때 외롭지 않게 옆에 있어 줄게. 데리고 가라. 그녀의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와 안 되는데 내가 부끄럽나? 다방 레지 출신이라서 쪽팔리나? 그게 아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미숙아, 네 내 첫사랑이다. 내 기억 속에 니는 항상 이쁘고 고운 여자다. 근데 병원 들어가면 나 꼴이 말이 아닐 거다. 머리 다 빠지고 뼈만 남아서 똥오줌도 못 가릴 텐데. 니한테 그런 모습 보이기 싫다. 그냥 멋있는 오빠로 기억해둬라. 내 마지막 욕심이다. 내 말에 미숙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흐흑, 나쁜 놈. 끝까지지 멋대로네. 그녀의 주먹이 내 가슴을 툭툭 쳤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손길이 너무 애틋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열차 출발 시각이 다가왔습니다. 개찰구 앞에서 그녀는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내 손에 쥐어줬습니다. 아까 편의점에서 급하게 산 것들이었습니다. 삶은 계란, 사이다, 그리고 껌 한 통. 오빠야 기차 타면 입 심심하다 아이가. 챙겨 묵어라. 그리고 이거. 그녀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3장을 꺼내 내 양복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이게 뭐고? 차비해라. 5천만 원에 비하면 껌값도 안 되지만 내 마음이다. 그녀가 줄 수 있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3만 원. 나는 그 돈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 가슴팍 깊숙이 넣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5천만 원짜리 수표보다 이 꼬깃꼬깃한 3만 원이 내 심장을 더 뜨겁게 데웠습니다. 잘 있어라. 아프지 말고. 오빠야도 잘 가라. 마지막 인사는 짧았습니다. 길게 하면 눈물이 터져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에스컬레이터에 올랐습니다. 등 뒤에서 오빠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KTX 특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출발 안내 방송이 나오고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플랫폼 기둥 뒤에 숨어서 입을 틀어막고 울고 있는 미숙이가 보였습니다. 나를 보내는 게 차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넋이 나간 표정으로 멀어지는 기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창문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미수가 사랑했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번 생은 이렇게 엇갈렸지만 다음 생에는 내가 좀 더 일찍 너 데리러 갈게. 기차는 속력을 높였고 그녀의 모습은 순식간에 점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내 손에는 그녀가 준 아직 온기가 남은 삶은 계란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내 생의 마지막 부산 여행의 전리품이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내내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마지막 숙제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미숙이가 준 그 힘으로 남은 2달을 온전히 정리하고 떠나는 것. 그것이 그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니 다시 매캐한 도시의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의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화려한 빌딩 숲이 묘비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선 60평짜리 집. 현관 센서 등이 켜지며 거실을 비추는데 그 적막함이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습니다. 부산 여관방의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오히려 사람 사는 냄새였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양복도 벗지 못한 채 나는 식탁에 앉아 미숙이가 검은 비닐봉지에 싸준 삶은 계란을 꺼냈습니다. 아직도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껍질을 까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퍽퍽한 노른자가 목구멍을 막아오는데 물을 마실 생각도 하지 않고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금도 안 찍었는데 계란이 참 짭짤했습니다. 50억 자산가인 내가 먹은 음식 중에 이 3만 원짜리 여자가 싸준 삶은 계란이 제일 맛있고 또 제일 아팠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큰아들 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비서가 받았겠지만 오늘은 직접 받았습니다.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그보다 저번 달에 말씀드린 공장 부지 증여 문제 말인데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라곤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내 재산, 내가 죽으면 떨어질 콩고물에만 관심이 있는 목소리. 그 순간 부산역 플랫폼에서 오빠야 하며 울던 미숙이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내 똥오줌 받아주겠다던 그 여자의 진심과 내 재산만 탐내는 자식의 가식. 나는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애비가 죽어가는 와중에도 땅 문서가 더 중요하냐? 네.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을. 됐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전화를 끊고 나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유언장을 다시 썼습니다. 내 전 재산의 80%를 사회에 환원한다. 그리고 나머지 20%만 자식들에게 법정 상속분대로 나눠준다. 변호사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내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라 제 밥벌이는 제가 해야 한다는 교훈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진짜 상속자는 내 영혼을 위로해준 부산의 그 여자, 미숙이 한 명이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뒤 통증이 급격히 심해졌습니다. 배를 칼로 쑤시는 듯한 고통에 식은땀을 흘리며 병원 1인실에 입원했습니다. 하얀 천장만 보고 누워 있는데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하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빠야, 내다 미숙이. 나 오늘 가게 계약했다. 가게 이름 철순의 국밥이라고 지었다. 욕하지 마라. 그리고 이어진 사진 한 장 허름하지만 깨끗한 가게 앞에서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활짝 웃고 있는 미숙이의 사진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질끈 묶은 머리. 내가 알던 40년 전에 그 싱그러운 미소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사진을 어루만지는 내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내 마지막 돈이 헛된 곳에 쓰이지 않았구나.
나는 산소호흡기를 쓴 채 사진 속의 그녀를 향해 힘겹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쁘다. 우리 미숙이. 진짜 이쁘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나와 미숙이가 영도 다리 위를 뛰어가는 꿈을. 다리는 아프지 않았고 우리는 영원히 젊었습니다.